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협상단 출발 시점이나 향후 전쟁 전망 등에서 엇갈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휴전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까지라며 합의 전에는 해상 봉쇄를 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21일 저녁 8시로 여겨졌던 2주 휴전 시한을 하루 늘려 22일 저녁으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휴전 발효 시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협상팀의 파키스탄행 여부에서도 벤스 부통령이 가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가 곧 출발해 21일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이란을 교란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기대와 어긋나는 전황에 불안한 심리가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심 장애물로 꼽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며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The blockade is going to remain,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동시에 이란의 새 지도부가 현명하다면 이란은 위대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한 뒤 27척의 선박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밝히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진 트럼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서 현지 시간 21일 회담 장소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했다고 파키스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소식통은 벤스 부통령이 중간 급유를 위해 제3국을 들른 뒤 파키스탄에 내일 오전에 도착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내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회담이 개최될 거라며 미국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화요일 출발하고 이란 대표단도 머지않아 회담장으로 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 내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 의견 대립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협상파인 갈리바프 의장은 대미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반대하며 현재 협상 대표단이 이란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언론들은 바히디 사령관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다 협상파들이 모즈타바와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자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앞서 유조선 한 척을 납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항의 서한을 국제기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이란이 미국 봉쇄를 뚫은 선박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란군 공보실은 자국 유조선 셀레시티호가 해군의 작전 지원을 받아서 어젯밤 아라비아해를 통과해 이란 영해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러를 수행하는 미 해군이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위협했지만 이란 해군의 완벽한 안보 지원으로 이란 남부 항구 한 곳에 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국 허가를 받는 모습이라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란 중관영 파르스와 타스님 통신은 해협에서 선박들이 가만히 멈춰서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정한 안전 항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란의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로 진입해서 라라크 섬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라고 전했습니다.
해협의 통제권이 여전히 이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미국의 선박 납포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이란군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의 알리 압돌라히 지휘관은 성명을 내고 적들의 어떠한 격대 행위에도 즉각 결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전장 상황에 대해서 허위 서사를 만들어내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나 통제권을 둘러싸고 망상에 빠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응불의 조치를 하겠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며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해사기구에 서한도 보냈습니다. 이란은 서한에서 납포가 선박의 선원, 승무원과 가족들에 대한 협박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전체적인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말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얼어붙은 채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어제 세척 남짓한 선박만 해협을 지났는데요. 오늘은 유조선 한 척만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오만만에 도달했습니다. 해협에서 잇따라 총성이 들려오면서 해운업계도 운항을 미루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선박 전쟁 위험 보험료는 최근 선박 가치의 2%에서 3%로 급등했습니다. 해운 중개업체 클락슨스는 종전 합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돌파구가 언제 마련될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납포한 화물선에 금지 물품이 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미국이 해병대원들을 승선시켜 납포한 이란 국적의 화물선 투스카호에 이중용도 물자가 실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미군은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를 압류 가능한 물품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 파이프, 전자 부품 등이 포함됩니다. 투스카호는 지난달 말 중국 남부에 있는 가오란항에서 화물을 싣고 4월 중순에는 말레이시아 클랑항에서 추가 화물을 실었습니다. 로이터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전에도 투스카호가 이중용도 물품을 운송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중국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화물을 실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은 이를 5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우리 선박 20여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신속히 빠져나오기 위해 해협 입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상당수가 해협 입구인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으로 이동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선박의 움직임은 종전 협상 타결과 통항 재개에 맞춰 재빨리 해협을 빠져나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관한 실질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군사적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질적 기여라고 해서 반드시 군사장비 기여는 아니라며 외교적, 인도적, 군사적 기여를 총망라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적 지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 미국은 에너지 패권과 또 기록적인 자본 수익을 거두면서 국가적으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물가에 분노한 민심과 정부 내부의 리더십 균열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의 일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의 경제 엔진은 전쟁을 동력 삼아 거대한 수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발 공급이 막힌 틈을 타 미국산 원유와 가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에너지 주도권이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IMF는 세계 경제의 하락세 속에서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produces more oil than we consume. We're a net exporter of oil to the world, and we're by far and away the world's largest net exporter of natural gas. 월가와 방산업계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형 은행들은 금융 변동성을 발판 삼아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산 기업들도 2천조 원 규모 국방 예산 증액 소식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markets over the next several weeks will start to probably look past the war, even if it is still going on, and start to look at, what is the next problem that we should be worried about. 하지만 화려한 국가 지표는 국민의 삶까지 닿지 못합니다.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한 휘발유 가격은 생필품 물가를 한계치까지 밀어올렸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I'm working now, for rideshare, and I don't know what that's going to look like next week because if gas is $4 a gallon, I'm done.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기에 리더십 균열도 포착됩니다. 대통령이 금지한 AI 기업 엔트로픽의 기술을 정작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은 보안 취약점 탐지 성능 때문에 몰래 사용하는 AI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패권은 정점에 달했지만 서민은 가난해지고 금지한 기술 없이는 안보조차 담보하기 힘든 상황. 전쟁으로 불을 쌓고도 내부의 심판과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역설은 종전 협상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상 휴전 합의를 하나마나한 상황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새 없는 무차별 공격에 레바논 대통령은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과 별개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23일 미국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중동의 파리로 불리는 베이루트의 남부 교외 지역. 한 달 반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군 공습에 성한계 없을 정도로 파괴된 채 군용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وبالتأكيد هذه الاعتداءات تتماشى مع وقف لإطلاق النار ونحن اليوم نشهد خرقا ل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من المسيرات التي تجوب سماء العاصمة بيروت. 레바논 남부를 집중 타격하는 이스라엘군은 이번엔 휴전 합의 위반을 들어 핵심 거점 인근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들을 사살했습니다. 리타니강 인근 방어선 안에서 움직이던 대원들도 공군을 동원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공습을 퍼부으면서 특히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로라며 남부와 다른 지역을 유일하게 잇는 다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يعني قطع رزقتنا ورزقة العالم كلها قطع جنوب كلها عن الفصل عن صيدا وبيروت.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열흘간 임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인데다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말이 휴전이지 언제든 깨질 살얼음판입니다. רצועת ביטחון של 10 קילומטר עובי שהיא הרבה יותר חזקה, הרבה יותר עצימה, הרבה יותר רצופה והרבה יותר מוצקה ממה שהיה לנו קודם לכן. 견디다 못한 조세바운 레바논 대통령은 파탄과 주권 침해가 이어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 이란 간 휴전 협상과 별개로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상 목표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즉각 중단과 레바논 영토 내 완전 철수, 국경지대 정부군 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가장 무게를 두는 헤즈볼라 무장 해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우선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휴전 만료를 앞두고 양국이 미국 국무부에서 현지 시간 23일 열 것으로 전해지는 두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33년 만에 양국 직접 접촉인 1차 회담을 열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휴전 합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코스피가 6,380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거라는 낙관론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와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종전협상 재개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 상승세는 출발부터 매서웠습니다.
전장보다 1.34% 상승한 6,302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오름폭을 키우더니 오전 9시 10분쯤 6,355를 기록하며 장중 전고점을 2달 만에 돌파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간 코스피는 6,38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결국엔 합의에 이를 거란 낙관론이 팽배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탄력받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22만 8천 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지금 완전히 전쟁 끝난 거 아니지만 전쟁 끝날 거라고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지금 오늘 하이닉스도 또 신고가를 만들었고.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도 한몫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 3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한 달여 만에 1,4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폭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호조 덕에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눈높이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휴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은 여전한 변수지만 시장 관심이 전쟁 리스크에서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짙어진 모양새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번째 석유 제품 최고 가격 고시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 경제와 소비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최고 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취한 비상조치라며 민생 경제와 재정 부담, 소비 감축과 유종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지만 경유는 60%가량이 화물차나 농어민 등 생산활동에 소비돼 유종별 특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53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휴전 시한을 기존보다 하루를 늦췄습니다. 당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이 시한이었는데 목요일 오전으로 이제 24시간 늦췄단 말이에요. 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란 쪽에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네. 2차 휴전 협상에 오겠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24시간 정도 시간을 더 줘서 특히 파키스탄 쪽에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하루만 연장해달라. 네, 이란 쪽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정도 연장을 했고 이란 쪽에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협상 시간이 지난 1차 때 21시간 정도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상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전 기간 내에 어쨌든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연기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란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생각보다 중재 상당히 열심히네요. 네, 네. 파키스탄 뭐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다른 걸프 국가가 해내지 못하는 거를 네. 어쨌든 세계의 문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를 파키스탄에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지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이렇게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한을 하루 늘렸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도 결국 협상 참여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조금 전 또 나왔는데요. 이 혁명 수비대가 강하게 반대를 하던 상황에서 나온 이 결정인데 이 의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안 나올까 봐서 다들 이제 걱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모주타바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모주타바가 나가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사실상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란에 지금 여러 사람들을 두고서 강성파니 뭐 온건파니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강성파 중에서도 조금 더 온건하냐 덜 온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그 차이점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 1차 협상 때 나왔던 협상파들이 오히려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혁명수비대로부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매국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와야 되느냐?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해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통일된 안을 못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1차 협상 때도 71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서로 뭐 난투극은 안 벌어졌지만 중구난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의견들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전혀 뭐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결국 이제 모주타바가 나가라고 이제 성낙한 것 자체가 협상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이란이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벤스 부통령하고 위트코프하고 또 쿠슈나하고 비행기 타고 출발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가면 모든 정당성을 이란은 다 잃어버리고 미국이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서 나가라고 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국 모주타바가 결심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그 결심이 결과적으로는 협상에 나가라는 그런 결심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심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주타바가 협상 참여 승인을 했다. 이게 이제 확인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란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만약에 이제 이견이 있다면 이게 강경파 때문에 만약 합의가 됐더라도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란 내부가 지금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계속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뉴스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과 같이 정책 결정했을 때 갑자기 뒤바뀐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뭐 10일 동안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혁명수비대 쪽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뭐 저는 협상파와 혁명수비대 간의 의견 차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파는 협상을 또 외교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강경파는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 그렇긴 한데 그러면 아락지 외무장관이 혁명수비대가 통제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혁명수비대와 조율 없이 개방을 한다. 그럼 의미가 없죠. 자기가 개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락지 외무장관은 분명히 혁명수비대와 조율을 하고 나왔을 거예요. 10일 동안이나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쨌든 혁명수비대나 아니면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가 사인을 줬을 거나 승인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협상파 갈리바프도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뭐 아락지 외무장관은 잘라야 된다. 결국 말해서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강건파와 온건파 사이에 이제 이견이 있더라도 만약 이제 모주타바가 협상에 참여해라라는 승인과 함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협상을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 뭐 혁명수비대나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없이 협상파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협상파가 나와서 결정이 짓는다면 협상에 사인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혁명수비대 쪽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뭐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이란이 그래도 지금 지휘 통제나 아니면 협상이나 이것들을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양국의 협상단을 보면요. 미국에서는 벤스와 쿠슈너 그리고 위트코프까지 1차 협상 멤버들이 이제 그대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란의 협상단도 구성이 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난번 1차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강경파가 그래도 반대를 계속 좀 했었는데 그대로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성일관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남북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뜸하긴 하지만 그전에는 남북한 회담들이 많았잖아요. 판문점 회담할 때 회담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회담을 갖다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21시간 한다고 해서 21시간 하나도 안 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요구하는 의견이 달라요. 1차 협상 때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결심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조금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이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경파하고 온건파 간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쉬면은 이거까지 양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은 모주타바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거는 해라 라고 하면은 다시 협상이 들어와서 양보를 해주고. 근데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침을 아마 A안, B안, C안까지 다 받아왔을 거예요. 그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면은 굳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란 팀은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강경파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하기 전에 여기에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협상이 돼서 사인만 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저는 좀 문제는 덜 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란에서도 보면은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가 이제 나오긴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본국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고 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건 있어요. 왜? 미국이 다 감청할 거라는 거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감청할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다 그걸 뭐 해준다고 그래도 아무리 다 해줘봐 다 보안에 이상 없도록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미국은 날아다니는 통신까지 감청해내는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렇게 2차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중재국의 역할을 또 맡은 파키스탄도 이번 2차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협상이 이뤄질 이슬라마바드 거리 곳곳이 통제되면서 삼엄한 경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지 시각 21일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개최가 유력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모습입니다. 도심 내 레드존 그리고 1차 협상이 열렸던 이 세레나 호텔 주변에서는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요. 거리 곳곳에 걸린 이슬라마바드 회담 현수막도 보였습니다. 삼엄한 경비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무장한 병력이 거리에 배치됐고 수송 차량도 도로를 오갑니다. 파키스탄의 최대 모스크인 파이살 모스크로 향하는 안쪽 진입로에는 그동안 없던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검문소에서는 경찰의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경계가 이처럼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국에서 평화협정이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에 시민들도 설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लेकिन जो ईरान है वो इस मुज़ाकरात के लिए उनको ईरान अमेरिका जो है वो ईरान को एतमाद में नहीं ले पा र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हम अब देख रहे हैं कि जो पाकिस्तान की क़यादत है वो ईरान 하지만 정작 이란 협상대표단의 출국 소식은 아직 정확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란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는 이동에 3시간 정도만 걸리는 만큼 협상단이 협상실에 임박해서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파키스탄도 이에 맞춰서 막바지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 파키스탄 주민조차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충 분위기를 지금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보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 화면을 보면은 아까 그 파이살 모스크라고 네. 그러나요? 이슬람인지 사원. 네. 여기도 지금 봉쇄가 그러니까 그 못 지나다닌다고 그래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못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경호를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서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뭐 사원 테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례가. 그러다 보니 사원마저도 이제 닫았다는 얘기는 기도를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것이고 예. 접근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 이제 종교 시설까지 폐쇄하는 초강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임박했다. 임박한 시간으로 가고 있다,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 참 임박했다 느껴지는 또 하나가 이제 어제 실무보안과 의전을 책임지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직접 이란 대사랑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회동할 정도면 정말 임박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20날인데요. 월요일 날이죠. 어제죠. 이란 내무부 장관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이란 대사하고 이제 만난 거잖아요.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하고. 그렇죠.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하고 이란 대사하고 만난 건데 그게 이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러니 파키스탄 이란에서 대표단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설득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이제 미국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번 71명이 이슬람마바드에 도착할 때 이란에서 비행기가 3대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행기가 3대가 왔느냐면은 한 대는 타고 2대는 어디에 탔는지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거고 돌아갈 때도 바로 못 돌아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다. 이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미국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란의 내무부 장관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만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죠. 우리는 스탠바이 다 됐다. 그렇죠. 회의 준비 다 됐다.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와라.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공식 입장이 없는데 외무부 대변인은 2차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혼선이 있는데 어쨌든 모치도바 최고 지도자는 일단 협상 재개를 승인했다고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이란 측 보도나 다른 외신을 보시면 이란 측은 이번 협상에 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러나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 순간에 이란이 전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비행기 타면 3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가능성은 있지만 뭐 지켜봐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순간에는 뭐 앞서 보도에서는 뭐 준비단은 도착했다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란 측은 그런 것도 보낸 적이 없다. 일단 그렇게 계속해서 부인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합의가 안 되면 전투를 재개한다. 대규모 폭격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군사 옵션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형적인 이제 강압 외교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이제 이런 종전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21일이죠. 오늘에 이제 미국의 아버지 부시함, 소위 말하는 항공모함이 거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에는 항공모함 3척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폴리함하고 박스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강습 상륙함도 2척이 있어요. 트리폴리함은 엊그제 이란의 상선이죠. 토스카. 그 함을 직접 공격한 것이 바로 트리폴리함입니다. 이게 4만 톤급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2척이 거기 가 있고 그래서 전함만 따지면 한 27척 정도가 거기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2 공정사단 그리고 해병대 요원들 뭐 한 5천 명 뭐 이렇게 지금 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토스카호에 대한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납포까지 다 했잖아요. 이것도 계속 압박이거든요. 그 압박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압박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3월 20날 미국이 이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제재하는 거 이거 한 달 30일 동안 풀어줬잖아요. 풀어준 걸 19일 날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경제 제재 다시 꺼내들었고 군사적인 옵션 다시 이제 꺼내들면서 이란한테 계속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종전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SNS에 끊임없이 오늘도 정말 많이 이제 SNS를 올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게 작년 6월에 했던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걸 다시 언급하면서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네. 이것도 다시 주장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B2B가 작년에 가서 핵시설을 아마 벙커버스터, 최신 벙커버스터를 한 14발을 떨어뜨려서 파괴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랬지만 계속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나는 완파를 했다. 근데 첫 번째 갔던 미 정보부 쪽에서는 완파는 안 됐다.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도 아락지도 그때 그랬습니다. 완파는 되지 않았지만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라는 농축하기는 힘들다. 재건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얼마든지 무력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덧붙이면서 내가 작년에 확실히 완파를 했다. 핵시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빼내야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440kg. 반출하려고 그러죠. 네, 반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핵먼지, 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상한 표현을 계속해서 핵먼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평가절하하면서 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반드시 지금 반출을 해야 되는데 이란 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혹시 핵물질 반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도 다시는 이란에 어찌 보면 우라늄 농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SNS에 그렇게 썼으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거를 깊은 곳에서 빼내가지고 반출하는 것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매우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라고 또 썼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이 반출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 뜻인가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캐내기 어렵게 됐냐면 나탄즈와 이스파한 두 시설에 지금 440km가 나눠져 있다고 봤어요. 미국 측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 중에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러면 반출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차선책으로 할 수 있던 게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서 땅속 깊숙이 박는 게 차선책이었었어요. 그게 해결책이었습니다. 최선.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반출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이란이 이걸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찾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찾게 되면 우리가 다시 군사적 수단을 써서 캐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협상이 되니까 이제는 이란 측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걸 캐내와라. 그러면 그리고 반출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2, 3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트럼프의 이런 강압 외교에 이란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 맞서는 분위기인데요. 위협 아래 협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2주 동안 전장에서 새로운 카드를 보여줄 준비를 했다. 이런 경고를 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카드를 보여줄 준비를 했다니 새로운 카드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봉쇄 해제를 했다가 다시 봉쇄를 했잖아요. 봉쇄하면서 유조선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 공격을 하면서 보여준 것들이 새로운 미사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드론 공격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드론도 이제 미군 함정에 대해서 공격했다라고 했는데 실체는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 시설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하 시설에는 아주 그 고속정, 그러니까 수상 고속정이죠. 그것도 이제 공개를 하고 드론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공개를 했는데 그 지하 시설의 입구들은 이제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그 입구는 다 이제 파괴가 됐단 말이죠. 그 입구는 파괴가 돼서 당장은 이제 못 써냈는데 2주 동안 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휴전이 있었으니까 그 앞부분만 이제 파내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앞부분은 좀 이제 앞에 있던 그런 물건들은 무기들은 좀 손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거는 이제 깨끗하거든요. 그 앞부분들을 전부 다 파내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서 이 드론이나 또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이 미국도 전쟁 준비를 해왔고요. 이란도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모자라고 있었던 그런 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이나 그리고 요격 드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충당을 했고요.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양쪽 다 2주 동안 휴전 기간을 전쟁
회복 기간으로, 그러니까 전쟁 준비의 회복 기간으로 삼은 거죠. 예. 어쨌든 2차 협상에서도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그 고농축을 아니면 농축 기간 네. 이 부분인데 우리 계속 나왔던 1차 협상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20년 대 5년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축 기간 가지고. 근데 이게 10년 플러스 10년 요 새로운 안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훨씬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10년 동안은 어쨌든 이란은 우란 농축을 제로로 한다, 할 수 없다. 네. 그러나 나머지 10년은 3.67%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농축 우라늄까지는 허용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바마 때는 이게 가능했었거든. 오바마 합의는 바로 3.67%는 허용을 해줬어요. 15년 동안 그 이상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절충적으로 타협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10+10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도 이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 이걸 20년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이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절충안이 이렇게 될 수 봅니다. 있다. 예. 이런 현실적인 절충안이 과연 2차 협상에서는 얼마나 또 효력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이란이 모두 봉쇄 중인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는 갈등도 사실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죠. 양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Wanted to close up the strait again, you know, as they've been doing for years, and they can't blackmail us. در هر دو نوبت یعنی هم در خرداد ماه و هم در اسفند 404 در دفاع از کیان ایران وارد عمل شدیم. 네. 일단 이란은 봉쇄를 풀었지만은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서 지금 이란 선박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이란 언론이 이란의 그림자 선단 26척의 선박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해협을 빠져나갔다라면서 이제 영상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죠. 중부사령부에서 우리가 이 역봉쇄를 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모두 27척을 회항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중국 선박 하나 빠져나갔다는 그것도 10시간 만에 다시 회항을 시켰다. 그래서 중부사령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척의 배도 빠져나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란 측에서는 이것저것 무전기 다 끄고 나왔기 때문에 26척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것은 배만 봉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 위에는 드론도 있는 거고 또 고고도 위성도 있는 거고 고고도 드론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헬리콥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시로 저 해역을 갖다가 감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유령선단 그게 몇 척이든지 간에 예. 그것이 아무 이상 없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계속 역봉쇄 풀어라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하겠다. 그 의지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작전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미 중부 사령부도 연일 임무 수행 사진,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앞서 미군이 납포한 그 이란의 화물선 투스카호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미군은 투스카호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다가 납포돼서 현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봉쇄 작전 중인 미군의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약 2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란 항구 또 그 연안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봉쇄가 시작된 이후에 선박 27척이 모두 회항하도록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보급을 받은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호 모습도 공개했는데 앞서서 에이브라햄 링컨호는 한 장병의 식사라고 알려진 사진이 퍼지면서 부실급식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보급 물자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일축하기 위해서 이번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 봉쇄 의지를 증명하려는 듯 작전 개시 이후부터 줄곧 임무 영상을 SNS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영상들 또 사진들 공개했는데 또 공개한 것이
해병대 한 팀이 미군의 해병대 한 팀이 투스카호 납포한 그 투스카호에 실린 5,000개의 컨테이너를 수색 중이다. 네. 하면서 이제 영상 사진도 이제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이제 납포한 이제 이란 선박이죠. 이란에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선박을 납포한 것인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 선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어떤 물질이 있는지 이걸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해병이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심이 갑니다. 어떤 의심이 가냐면 작년 4월 말에 이란의 반달 아바스 항구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게 이제 과염소산 나트륨을 2,000톤을 그 더운 날씨에 외부에다 그냥 쌓아놨던 선적을 해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 발화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때 어마어마한 큰 폭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란 탄도미사일 만드는 고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중국 선박이 선적해 줬을 것이다, 보내줬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테이너선을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중국 쪽에서 과염소산 나트륨이나 아니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지금 실어서 보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아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났습니다만 어쨌든 수색 이후에 어떤 물질인지 이제 밝혀지면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보낸 물질이면 또 상당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출발했다는 게 지금 확실히 맞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투스카호에 어떤 물질이 실려 있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선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란인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닌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 투스카호가 이 전후에도 이게 미군의 전리품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 재무부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실어서 운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테러를 지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죠. 이게 이제 배를 검문 검색하려고 하면 굳이 5인치 함포로 쏴서 기관실을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미 해병대가 헬기로 가서 그냥 내려서 그 선장하고 이렇게 다 응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해서 회항을 시켜가지고 다시 호르무즈 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오만 쪽으로 이렇게 데려오면은 안 됐을까? 그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5,000개의 컨테이너 선 속에 지금 딴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선 교수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지금 5,000개 컨테이너를 다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면 수주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 표적이 될 만한 거 이것도 이제 미국이 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0개 내지 200개의 고가치 표적에 대해서만 컨테이너를 열어보고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40개에서 50개는 지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염소산 암모늄이에요. 과염소산 암모늄. 이것이 이제 고체 연료 복합 추진체의 핵심 연료인데 이게 사실상 60 내지 70%를 차지하는 강력한 산화제거든요. 이것은 북한에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바이항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면은 이것만 나왔느냐?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알루미늄 분말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 이란의 미사일을 이렇게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들과 연료들이 중국의 주하이 이 항구에서 실려서 온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중 용도를 넘어서 사실상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무기에 필요한 물품들, 연료들 이런 것들을 수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50개 내지 200개의 중요한 표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중에 40개, 50개만 지금 열어가지고 봤는데 이 정도 나왔는데 네. 앞으로 여기서 정말 부품이 나오거나 드론의 부품이 나오거나 미사일 부품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은 5월 14일, 15일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조금 전 앵커 리포트에서도 이 에이브라햄 링컨호의 부실급식 논란 이후에 미 중부사령부가 이 항모 물자 보급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이만큼 뭐 잘 먹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겠죠. 대내외 뭐 좀 선전용일까요? 선전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어떻게 미군 하면 그래도 음식은 잘 먹는다. 그렇죠. 최고의 네. 음식이라는 게 그게 자부심이었는데 미군의 어떤 식판을 보니까 그냥 빵과 햄 하나. 그거 외에는 뭐 더 특별한 게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전쟁 전에는 항공모함 선원들이 랍스터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오랜 기간 또 지금 임무에 지금 네. 전쟁 기간에 있기 때문에 피로도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항공모함 4척이요. 항공모함 지금 3척이 투입이 돼 있잖아요. 3척 투입돼서 지금 작전 일수를 보니까 한 9개월에서 12개월 가까이 됐어요. 작전 일수만. 그러니까 한 분도 어디 기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쉬고 그러면서 정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작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의 저 항공모함이 있는 병사들의 피로도도 아마 거기에 지금 달해 있는 상황이고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필요한 것이 사실상 이런 탄약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 장병들이 먹고 자고 쓰고 해야 되는 그 군수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큰 준비 없이 바로 이렇게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런 모습이 영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앵커님 랍스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고기 먹으러 이렇게 가면 A뿔, 2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가 미군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항상 제일 좋은 고기를 먹어요. 왜? 최고의 그 음식으로 미군들을 먹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도 저 식판을 보면서 많이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렇군요. 또 이제 논란이 됐던 사진 하나가 있었죠.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병사가 예수상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사진이 이제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아무리 유대교가 기독교와 다르게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 청년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상을 저렇게 망치로 깨는 모습은 저게 무슨 저 상에서 무슨 폭탄이 있을 것도 아니고 어떤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 망치로 지금 깼어야 됐을까? 상당히 이제 타 종교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너무나 안 좋은 지금 행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개신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 지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지지를 했던 마가라든가 여기서도 지금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불신을 하는 듯한 그런 여론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미국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중남미 전체가 다 기독교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뭐 그게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이든 북유럽이든 남유럽이든 심지어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지만 거기도 기독교거든요.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저 강성인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사과를 했겠어요. 이제 저걸 더 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조금 이렇게 이제 교황님께 대해서 이렇게 좀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나 자기가 신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안 했으면 아마 저 이스라엘 병사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네가 하는데 난들 못하겠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지도자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은 악영향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사태 53일째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효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까지로 휴전 시한을 연장한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내일 2차 담판이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미 출국길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고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도 회담장에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출국길에 올랐다고 파키스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간 급유를 위해 제3국을 들른 뒤 이슬라마바드에 수요일 오전 도착해 2차 종전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벤스 부통령이 출발했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지만 실제로는 출발이 이틀 늦어졌습니다. यहाँ आपको अहम खबर दें, अमेरिकी नायब सदर जेडी वेंस कुछ देर बाद पाकिस्तान के लिए रवाना होंगे। सिफारती ज़राए के मुताबिक अमेरिकी नायब सदर पाकिस्तानी वक्त के मुताबिक दिन 2 बजे वॉशिंगटन से रवाना होंगे। 대표단 구성은 1차 회담 때와 같습니다. 윗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수요일 회담 개최설을 전하며 2차 담판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대표단의 회담 참석을 최종 승인해 2차 협상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TV는 파키스탄으로 떠난 이란 대표단은 없다며 회담 승인서를 부인했습니다. تاکنون هیچ هیئتی از ایران به اسلام آباد پاکستان نرفته، اما از هیئت اصلی یا فرعی، اولیه یا ثانویه. 이란 정부의 부인에도 미국 언론들은 이란도 2차 종전회담에 대표단을 보낼 거라는 이란 당국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밑에서는 회담 개최가 조율됐다는 겁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곳 이슬라마바드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벤스 부통령 도착에 맞춰 마지막 순간 이란이 갈리바프 의장 등 대표단을 보낼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결국 훌륭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47년간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해야 했을 일을 해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고 싶지 않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서 모레 오전으로 이란과의 휴전 시한을 하루 연장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겉으로는 지연 같지만 이면에는 이란의 퇴로를 열어주고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했던 휴전 시한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닌 빅딜 완성을 위한 전략적 쉼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이란 지도부의 내부 절차를 배려했다는 관측입니다. 실무 합의는 끝났지만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의 최종 승인이 군부 하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준 겁니다. 이란 강경파들에게 항복이 아닌 주체적 결정이라는 명분을 줘 합의의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I think the talks are going to go ahead. It's just a matter of time until when we see them materializing. So a couple of considerations which lead me to that conclusion. First of all, that the US's naval blockade is meant as a pressure tactic for Iran to come forward for a deal.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시한 연장이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적 가이드라인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전략적 유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번 협상이 중간 선거를 앞둔 최고의 정치적 쇼케이스입니다. 시한을 미뤄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뒤 극적인 순간의 종전을 선언해 위대한 협상가의 면모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물론 유예 기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 무산될 위험은 여전합니다. 멈춰선 하루의 시계가 중동의 평화는 물론 미 중간 선거의 결정적 승부수가 될지 전 세계가 백악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이란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자국 유조선 한 척이 통항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나포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항의 서한도 보내는 등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나간 바다, 거대한 선박들이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란 중간형 통신들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이란의 허락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일제히 공개한 영상입니다. 해협의 통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이란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 20일 밤 자국 유조선 실리시티호가 아라비아해를 통과해 이란의 영해로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협을 막고 있는 미 해군이 경고하고 위협했지만 이란 해군의 안보 지원을 받아 이란 남부 항구에 정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에 납포된 투스카호에 대해서는 선원과 그 가족들과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포로 인해 발생할 추가 사태 악화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나를 세우는가 하면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며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해사기구에 서한도 제출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의 알리 압돌라히 지휘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통제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망상에 빠졌다고 비난하며 전장 상황에 대해 허위 서사를 만들어내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시한이 임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심리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책임 구역 내에서 이란과 연계된 제재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21일 SNS에 미군이 해상 차단의 선박 임의 방문 권리를 행사했다며 사고 없이 무국적 제재 선박인 동력 유조선 티파니호의 승선에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이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선박들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해상 집행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제 수역은 제재 선박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에너지부 장관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휘발유 값이 정상화할 거라고 주장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만든 법까지 발동해 유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올 여름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optimistic that sometime between June 20th and September 20th that we can have $3 gas again.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그러나 전쟁이 끝나도 휘발유 가격이 연말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could happen later this year. That might not happen till next year. But prices have likely peaked and they'll start going down. 미국 에너지 정책 수장의 고유가 장기화 언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 장관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은 정상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국 전쟁 당시 만든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석유 생산 등의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말 1갤런에 2.9달러대였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현재 갤런당 4.1달러대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It's a dire strait now, and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lications for global economy. And the longer
it goes, the worse will be for the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WTI 선물은 7% 가까이 올랐고 브렌트유도 5.64% 오르는 등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통행료 징수 등 변동성이 여전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3년간 서안 지구에서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국제 인도주의 단체 연합인 서안지구 보호 컨소시엄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민들에 대한 의한 강제 탈의와 알몸 수색, 성폭력 위협 등을 겪으면서 심지어 소년을 포함한 남성들까지 야외에서 알몸으로 결박된 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겨냥한 성범죄 위협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정부가 제2의 홀로코스트를 계획했다며 이번 전쟁을 통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21일 예루살렘 헤르츠 산에서 열린 전몰 장병 추모일 행사에서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수천 발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란 핵시설인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이라는 이름이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트레블링카와 같은 비극의 이름 뒤를 잇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다음은 쿠바라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독일 총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관리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에너지 금수 조치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메르츠 독일 총리. 한 행사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각국 정상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Türen geschlossen sind und die Presse nicht mehr dabei ist, wird's besser. Aber es ist immer noch nicht gut. Es ist halt schwierig. So, aber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가 중국, 러시아 등과 손잡고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에너지 봉쇄를 강행한 데 이어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반트럼프 연대의 중심에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함께 한층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keinerlei erkennbare Gefährdung für Drittstaaten außerhalb Kubas aus. Und deswegen sehe ich nicht, auf welcher Grundlage hier eine Intervention stattfinden sollte. 룰라 대통령도 쿠바는 70년 동안 제재를 당했다며 강대국이 이념적 동기로 벌인 일이자 주권 침해라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석 달 넘게 전력난과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바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침략하면 격퇴하겠다며 대응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 극도로 악화한 여론을 외면한 채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쿠바는 이달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10년 만에 쿠바를 방문해 회담을 가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에너지 봉쇄 해제 조건 등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의 위협이나 시한 통보는 없었다고 쿠바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중동 휴전 만료를 앞두고 2차 협상마저 위태로운 가운데 남중국해에서도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주도의 연합훈련에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 편대가 파도를 가르고 함포는 불을 뿜어댑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잇따라 실탄 훈련을 벌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此次全训考核有效夯实了我舰基础训练水平，正规了训练秩序，
提升了综合作战能力。 미국과 필리핀 주도로 벌어지는 발리카탄 훈련의 맞불 무력 시위 성격입니다. 발리카탄은 1998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뒤 중국 견제 목적으로 펼쳐온 연례 연합 훈련입니다. Regardless of the challenges elsewhere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focus on the Indo-Pacific and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Philippines remains unwavering. 특히 이번 훈련엔 미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도 참가합니다. 앞서 지난 17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필 중국이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일본에 뺏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과 겹쳤습니다. 발끈한 중국 해군은 일본 요코하테 수로를 가로질러 제1열도선을 뚫고 나갔고 타이완 해협을 거쳐 항모 전단도 출격시켰습니다. 미군의 항모 공백을 파고드는 동시에 살상무기 수출 빗장을 푼 일본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高度警惕日本历史修正主义的伎俩，共同遏制日本新型军国主义的妄动。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계기 미국과談判을 앞두고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만큼 남중국해 일대엔 한바탕 경랑이 예보돼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세수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은 다음 해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 소멸, 양극화, 탄소 중립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에도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항과 울릉을 잇는 쾌속선이 고장으로 멈춘 지 1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고유가가 발목을 잡으며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여객선 터미널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2시간 50분이면 도착하는 쾌속선을 타고 울릉도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입니다. 지난해 4월 고장으로 멈췄던 쾌속선이 1년 만에 운항을 재개하면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울릉도 관광 수요도 늘었습니다. 다리 분지하고 아마 해안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릉도에 가가지고 우리 독도에서 동도도도 있는 거 보고 처음 가보니까 아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입니다. 관광객이 뜸해지며 어려움이 컸던 울릉도 상인들도 백길이 다시 열리자 모처럼 시름을 덜었습니다. 기대감이 확실히 있어요. 표정이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는 진짜 길거리 사람도 워낙 많고 하니까 상인분들도 표정도 좋고. 하지만 희망도 잠시.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이 발목을 잡습니다. 면세 경유값이 2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고 탑승객들이 내는 유류 할증료도 올해 초 4,000원대에서 5월부터는 14,000원대로 오릅니다. 전보다 승객을 더 많이 태워야 겨우 수지 타산을 맞출 정도인데 표값을 올릴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4,500만 원으로 지금 하루에 1,500만 원씩 이제 매일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명 이상이 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원은 이제 예년 수준으로 계속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1년 만에 겨우 열린 백길이 고유가 암초에 부딪히며 모처럼 되찾은 활기가 꺾이진 않을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 통영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 외교 논란을 부각하며 공중전에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를 이끌고 1박 2일로 경남 통영의 섬마을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배도 타고 땡볕에서 고구마도 심으면서
불경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게 경남이라고 지방선거 탈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욕기도에서 시작한 파란 바람이 경상남도를 파랗게 물들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일찍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친북 한중동맹이라며 SNS 고공전에 나섰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감정보 논란을 부각하며 한미동맹 위기는 설이 아닌 실이라고 거듭 외교 잡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첫 외부 일정으로는 한국 노총을 찾았고 만 70세 이상 노인이 출퇴근 시간을 빼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르신과 청년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장 대표의 행보와 별개로 당내 거리두기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보수의 심장 TK도 자체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나섰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기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부산 북갑 한동훈 전 대표와의 줄타기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정청래 대표와 외교실정 고공전에 집중하는 장동혁 대표. 거대 양당 수장들은 연일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순항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내 갑론을박 속에 야권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도덕적 파탄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보석 상태로 다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선명하게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정치검찰 심판을 위해 자신의 출마는 역풍이 아닌 순풍이 될 수 있다. 무죄를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파기환송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남국 전 대변인이 또 전략 공천 받는 건 특혜고 전해철 전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에 앞장섰다면서 안산갑 출마자들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안산갑, 하남갑을 언급하면서도 경기도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안하게는 안산 지역이 더 좀 이렇게 마음이 더 가는 게 사실입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검찰 피해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대통령의 오른팔이 필요하다는 등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안 나온 인물을 공천할 경우 전체 선거판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께서 전략 공천 2번은 특혜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확정 판결이 불보듯 뻔한 범죄자를 공천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는 유권자 우롱이자 혈세 낭비라면서 과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례까지 꺼내 동시 타격에 나섰습니다.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대여 공세와 달리 공천 작업은 더디기만 한데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만 그것도 현직으로 확정했고 재보궐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마 후보군으로 정진석 전 의원과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등 올드보이들이 거론되는 것도 인물난의 방증입니다.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며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목요일 두 번째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는 물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를 어디에 배치할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이후 보완 조사를 했지만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의 관련 발언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관계기관은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차 CSIS 한국 석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차 석좌는 외교 전문지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북한이 이미 50개 이상의 핵탄두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ICBM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이제는 비핵화라는 요원한 꿈에 매달리기보다 핵무기 감축과 기술 이전 금지를 논의하는 군비 통제 대화로 전환하는 중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화물연대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남경찰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합니다. 조합원 손엔 전날 숨진 조합원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빠져나오는 물류 차량을 막던 조합원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를 BGF 리테일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라고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차량 사고라고 사람이 딱 깔렸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다른 차가 지나가있고 그것만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든 말든.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들을 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물류센터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경찰과 대치한 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집회 현장의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편의점 CEO의 상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품 진열대가 비어가고 들어왔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점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품을 싣고 내리는 작업 공간을 화물차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편의점 CU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물류센터를 점거한 겁니다. 물류 차질을 빚은 지 벌써 보름째.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편의점은 가을 만에 겨우 빈 매대를 채웠습니다. 이건 안성 센터에서 와야 되는데 지금 세종 왔어요. 그럼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지연이 돼버리지. 물건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발주대로도 안 들어오고. 용인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편의점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 있어야 할 매대 곳곳이 비어있고 신선식품은 사흘 전 들어온 물량이 마지막입니다. 상품이 찔끔찔끔 들어오다 보니 곧바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의점은 하루 평균 매출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경쟁업체가 여기 이제 한 3군데 되는데 우리 회사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예외사항이 있는데 손님 반응은 뭐 시무룩해요. 없구나 하고 가버려요. 경상권과 전라권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상품 공급이 아예 끊긴 곳도 있는데 당장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뭐 매출이 10% 20% 줄었다가 아니라 그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예 매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건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잖아요. 보정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죠. 전국의 CU 점포 18,800개 가운데 직영점 19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가맹점으로 운영됩니다. 물류 차질이 길어질수록 애꿎은 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권순원 위원장 선임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윤석열 정부 때 미래노동시장 연구의 책임자를 지내며 내란 세력에 부역하고 편향된 행보를 보인 인사가 최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더는 회의를 함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남아서 그대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재차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실수로 에어건을 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을 전하고 관련 법률 위반과 근로조건 전반을 점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 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기존에 받은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집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월 21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이후 김건희 특검과 권 의원 측은 모두 항소했는데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으로 특검은 종교 자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가 지닌 헌법 가치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선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나아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에 불과했다며 정치적 청탁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윤 전 본부장과 단 한 번 만났을 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1억 원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애로사항을 말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도 하루 전인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월북이라던 문재인 정부 발표가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바뀐 것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주제로 한 국조특위 청문회는 자격 시비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해 충돌이니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징계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동향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내란 재판이나 다니는 사람이 뭐 할 말 있다고. 반말 설정 끝에 겨우 시작된 질의에서 민주당은 해경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바뀐 과정을 추궁했습니다. 당시 갓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서해 피격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 뒤집어라고 지시했죠? 지시한 적 없습니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판결문 내용도 부정하면 위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며 남북 평화쇼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월북몰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의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진 월북할 수가 없습니다. 북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 제가 단연코 추정하건대 국가안보실하고 해경청장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등을 두고도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사유물이 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특위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은 박상용 검사 등 여당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만 채택을 철회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이종석 전 국정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 전선은 장기화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모레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와 3위인 레민흥 총리와 쩐타인먼 국회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기업인 행사에 참석한 뒤 오는 24일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그룹 BTS가 완전체로 컴백한 지난달,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200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집계 결과 3월 한 달 외국인 입국자는 211만여 명으로 전월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관광 통과나 사증 면제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외국인이 급증한 만큼 같은 달 BTS의 광화문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영장엔 방 의장이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전에 해당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뒤 보유 주식 1,500억 원어치를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5차 소환조사 이후 5달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리 검토에 공을 들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한 미 대사관이 경찰에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신병 확보 시도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입니다. 방 의장 측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불타고 있는 주택의 마당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방화 용의자인 40대 사위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경남 하동군 옥정면 주택 마당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40대 사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위가 장모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20대 여성 피의자 소지품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숨진 20대 여성 A씨의 물병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전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 내일부터 오전 3선승제 열전에 돌입합니다. 정규리그에 이어 통합 우승을 노리는 최강 KB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업셋의 명수 삼성생명은 또 한 번의 돌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KB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우리은행을 시종일관 압도하며 손쉽게 챔프전 무대를 밟았습니다. 4년 만이자 통산 3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데 박지수와 강희슬, 허예은 삼각편대의 위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박지수를 중심으로 허예은의 경기 조율과 강희슬의 외곽포가 어우러진 KB는 상대 팀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그냥 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 누구 하나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 마지막 단계인 챔프전 남았으니까 꼭 이번에는 통합 우승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정규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2위 하나은행을 침몰시킨 삼성생명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테랑 빅맨 배혜은이 큰 경기에서 노련하게 골밑을 지켜내는 가운데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에이스 이혜란이 34점, 4차전에서 강유림이 20점을 올리는 등 주축 선수들의 득점 감각이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정규리그 때는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근데 오늘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규리그 6번의 맞대결에서는 KB가 삼성생명을 5승 1패로 압도했고 주요 지표에서도 KB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4위로 올라온 삼성생명이 KB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삼성생명은 상위팀을 꺾는 업셋의 명수입니다. 통합 우승을 노리는 최강 KB와 다시 한번 하위팀의 반란을 꿈꾸는 삼성생명의 마지막 승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에서 뛰었던 전 국가대표 공격수 표승주가 은퇴 1년 만에 흥국생명으로 복귀합니다. 정관장 구단은 표승주가 선수 복귀를 원해 총 연봉 2억 원에 계약한 뒤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과 함께 흥국생명의 1라운드 지명권과 트레이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승주는 지난 2024-25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었지만 미계약자로 남아 은퇴를 선언하고 해설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프로야구 LG가 오스틴의 결정적인 적시타를 앞세워 한화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고척에서 키움은 NC를 꺾고 시즌 첫 연승을 신고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LG 오스틴이 밀어친 공이 우익수 방면으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한화 페라자가 몸을 날려 손을 뻗었지만 공은 글러브를 맞고 나옵니다. 2루 주자 박혜민이 홈을 밟으면서 천금 같은 득점을 뽑아낸 LG. 치열했던 승부를 가른 결승 득점입니다. 두 팀은 수비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주고받으며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4회 한화 심우준의 실책을 기점으로 LG가 대거 5득점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7회엔 LG 오지환이 실책을 범하면서 한화가 동점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오스틴의 짜릿한 결승타로 한 점차 승리를 거둔 LG는 한화와의 3연전 중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깔끔하게 뒷문을 틀어막은 마무리 유영찬은 출전 11경기 만에 10세이브를 기록해 역대 최소 경기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산 원정을 떠난 두산은 1년 7개월 만에 국내 마운드에 복귀한 벤자민이 4와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롯데를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타석에선 정수빈이 석점짜리 쐐기포를 터뜨리는 등 멀티히트에 4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이기면서 3연승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밑에 준순이랑 민서이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 선배들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키움은 홈에서 NC를 한 점 차로 꺾고 시즌 첫 연승을 신고했습니다. 선발 오석주가 4와 3분의 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고 불펜진이 한 점 차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귀중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선두 서울이 돌풍의 승격팀 부천을 물리쳤습니다. 서울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클리말라와 문선민의 연속골에 후반 황도윤의 쐐기골을 묶어 부천을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개막 7경기 무패를 달리다 지난 주말 대전에 일격을 당했던 서울은 부천의 대승을 거두며 단독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한 인천은 지난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전북 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인천은 전북 조희재의 선제 헤딩골을 허용했지만 이명주의 페널티킥골에 이어 이동률이 역전골을 넣으며 전북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강원은 두 골의 도움 1개를 올린 김대원의 맹활약을 앞세워 김천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내일은 종일 예년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로 갑자기 찾아온 아침 추위도 물러나겠고 한낮에는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공기가 탁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 꼭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충청과 경북, 전북 곳곳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전남에는 오후부터, 경남은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중북부 지역은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고 영동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9도, 대구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공기도 점차 깨끗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